자,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서요. 대부분의 재산상 법률 행위는 이제 규범적 해석에 의하는데 여기 이제 핵심 단어가 이런 겁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모든 경우의 화재를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했다. 여기 문구가 모든 경우의 화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제 여러분들의 관념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인접 건물의 화재로 인해서 임차 목적물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생겼대요. 그 손해배상 누가 해야 되죠?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서 손해배상 할 사람 없죠? 과실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손해는 발생했잖아요. 그럼 그 손해 부담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손해 부담은. 아니, 둘 중에 손해 부담을 주인이 해야 되지. 임대인이 부담해야지.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동안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주겠다고 한 거고, 임차인은 그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인 거야. 그럼 그 기간 동안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줄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그걸 못했으면 채무 불이행인 거예요. 하지만 임대인이 고의 또는 과실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손해가 생겼죠. 그럼 손해는 누가 감당해야 되냐? 임대인이 감당을 하고, 임차인은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자기 수익을 못 가졌으니까 그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임대인 과실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이사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증금 돌려달라 그러고.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경우의 화재를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했대요. 그럼 그 책임을 지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모든 경우의 화재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화재도 포함하는 거야. 표시한 그대로. 뭐라고 표시했어요?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화재도 임차인이 책임진다. 그러면 앞에 사례하고 달리 그 화재로 인해서 손해는 임대인이 감당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임차인이 감당하기로 했죠. 그럼 임차인이 그 손해 감당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도 다 누가 해야 돼요? 임차인이 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를 넣은 경우 그랬어요. 여기도 모든 권리금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권리금이라는 게 뭐예요? 권리금이라는 거. 권리금은 임대차가 승계되는 과정에 현재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시설비라든지 영업비 명목으로 받는 게 권리금이죠. 그래. 그걸 임대차 계약서에 인정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권리금이 뭐라 그랬어요? 임대차가 승계되는 과정에서 구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게 권리금이에요. 그래서 이 문구의 의미는 그런 거야. 네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걸 내가 방해하지 않겠다, 그런 뜻인 것이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못 받는다고 내가 대신 주겠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이걸 이렇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항상, 그러니까 권리금이라는 게 어떤 성질의 계약이냐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지, 네가 못 받으면 내가 주겠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써야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 받으면 내가 주겠습니다, 그런 걸 써야 되잖아. 근데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다음 사람한테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지 않겠다, 그런 뜻인 거야. 그럼 여기 이제 반대 해석에 의하면 혹시 현재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걸 임대인이 방해했대요. 그럼 이 계약에 의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 권리금 네가 내놔라 라고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없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못 받고 임대차가 종료됐다라고 해서 임대인이 대신 주겠다, 그런 뜻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와 함께, 명의 수탁자, 명의 신탁자는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을이 소유자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저 물건을 병에게 파는 거야. 근데 병은 이게 갑소유 물건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매도인 난에, 결국은 매도인 난에 매도인 누가 들어가야 돼? 갑 들어가야 되죠. 누구 물건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갑소유 물건이라는 걸 잘 알면 갑에 사인 받아야죠. 그 다음에 매수인 그래야 돼. 병 이렇게 썼거든요. 이것도 완전한 계약인 거야.
그런데 병이 머리가 좀 좋은지 등기명의자도 같이 써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등기명의자 누구 이름도 썼다고? 을 이름도 썼다고. 매도인란에 누구하고 누구 이름 들어가 있어요? 갑도 들어가 있고 을도 들어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매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에 따른 매도인으로서 권리 의무 같이 책임지겠다는 표시로 보는 거예요. 이걸 매도인란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의 수탁자가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날인하고 영수증에도 서명날인을 했다는 얘기는 매도인으로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글자 하나 쓰는 거, 말 하나 잘못하는 거, 이거에 따라서 민법은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더 받을 금액이 있는데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표시해 줬대요. 그럼 더 받을 금액을 탕감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소심한 사람이 있는 게 갑 회사하고 거래하던 을이 있어요. 을이 있는데 얘한테 받아야 될 돈이 500만 원인 거야. 그런데 갑 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가는 길에 300만 원을 주면서 영수증으로 500만 원 써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영수증으로 500만 원짜리 써주면 들어가서 500만 원 200만 원 추가적으로 송금하겠다. 그래서 500만 원짜리를 써달래요. 그럼 500만 원짜리 써주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300밖에 안 받았잖아요. 근데 합의에 의해서 500만 원짜리 써줬죠. 그럼 효과는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합의한 대로 이거는 500만 원짜리 써줬어도 300만 원짜리밖에 효력이 없어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200만 원 추가로 보내면 약속한 대로 200만 원 추가로 보내면 500만 원짜리 영수증이 되는 거거든. 이게 합의인 거예요. 이게 계약이고. 근데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써주는 게 찜찜하잖아 지금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500만 원이라고 안 쓰고 뭐라 그래서 총완결. 얘가 총완결 시켜달라 그래서 500만 원짜리 써달라 그랬어요. 500만 원짜리 써달랬는데 지가 뭐라고 써준 거야? 총완결. 총완결 해달라고 안 그랬잖아. 근데 지가 총완결 해줬죠? 그럼 나머지는 탕감이래. 나머지는 탕감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잘못 쓴 게 자기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래. 여러분이 소장님 나가시면 민법 선생한테 물어볼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죠? 제일 많이 질문해요. 실제로는. 무슨 일이 있는데 엊그저께도 하나 질문 오신 분이 이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할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고문에다 뭐 자기 광고문 이렇게 붙일 때 공적인 자리에만 붙여야 되는데 층별로 다 자기 개인적으로 또 다 붙였대. 그거 안 되죠? 네, 그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공고문 띄라고 해서 띄었대요. 띄었는데 뭐 어디죠? 그 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경고 보내고 어쩌고 그러고 있었는데 당선이 됐대. 그분이 당선이 되긴 됐는데 되고 난 다음에 감사가 되셨대요. 감사가 됐는데 그 소장이 그 경고문 경고장 보내면서 떼라고 했던 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시비 건대요. 시비 걸면서 회의했던 거 뭐 이렇게 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하면서 뭐가 잘못됐던 거 이런 걸로 시비 거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맨 그런 거 있죠? 해결 안 되는 거. 예. 그런 것들 전화 와.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전화 오는데 1년, 2년에 한 번씩 전화 와도 저는 매일 오는 거야. 매일 와요. 매일 거의 매일 옵니다. 질문 많이 들어오죠. 그게 뭐냐, 요거 하나 잘못 쓰고 내용 의사표시 하나 잘못하고 말 하나 잘못하는 게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소장님들은 항상 이러고 있잖아. 뭐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협력하겠다 이런 거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확정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니야.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협력하겠다. 그런 걸 잘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또 낙찰 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가 그래요. 어떤 주택이 경매가 실행이 됐어요. 경매가 실행이 되는데 선순위 저당권자가 배당받고 그 다음에 주택 임차인들 중에서는 확정일자 순서대로 이렇게 배당을 해주고 못 받은 세입자들도 있는가 보죠. 그 세입자가 임대인을 찾아갔는데 임대인이 없이 아들이 있는 거야. 아들. 그 임대인 아들이 임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임대인 아들을 찾아가서 임대차 보증금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니까 임대인의 아들이 자신이 책임지고 주겠대, 해결하겠대.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내가 책임지고 주겠습니다. 그랬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채무 부담한 행위거든요. 근데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 해결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만나게 해주는 것도 해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 못 만났으니까 아버지 만나는 것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한 경우에 그 말의 객관적인 의미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사실상 하겠다. 법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는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를 설득해서 주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요. 이렇게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해석을 했는데 혹시 둘 사이에 의사의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해석을 해놓고 나니까 쌍방의 의사가 서로 이게 아닌데 라고 충돌이 생기면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제3자 시각으로 법률 행위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충적 해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연적은 당사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1인칭 시점에서 해석하는 거죠. 규범적 해석은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해석을 통해서 법률행위 해석해 놓고 나니까 둘 사이에 의사의 갭이 생겨.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럼 저쪽도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소송을 하면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서로 눈 찌르고 입 찢고 그래봐야 아무 해결 안 돼요. 결국은 판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판결로 가게 되면 제3자 판사가 객관적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또는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한 이후에 쌍방의 의사의 의사표시에 간극이 있을 때 그때 보충적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쌍방의 의사에 간극이 있다는 얘기는 두 개의 대립적인 의사표시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계약에 있어서 효용성이 크다.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특별히 뭐 신경 쓸 건 없는 거고요. 이렇게 법률행위 해석할 때 해석의 기준이 필요한데 제일 먼저 당사자가 기도했던 목적이 뭐냐? 법률행위 해석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분명치 않을 때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마저 없으면 뭐죠? 임의규정. 민법상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 없으면 신의칙이다. 그래서 앞글자만 가지고 목사, 임신, 이 순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 임신. 요 순서대로 법률행위 해석한다. 왜냐하면 어떤 법률행위가 있을 때 당사자가 나는 이 물건을 취득하고자 한다라고 의사표시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도 그렇게 의사표시했을 거 아니에요? 의사표시했는데 둘 사이에 의사의 간극이 생기죠? 딱 일치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 거야. 아무 문제 안 생기는데 당사자의 의사에 간극이 생겼다 또는 의사가 분명치 않다. 그러니까 간극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인 관습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사실인 관습이 있으면 그대로 하고 그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인 관습마저 없을 때 민법에 적용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임의 규정이 없다. 그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니네끼리 주목질하고 싸워 이럴 수 없죠. 그때 적용하는 게 뭐죠? 신의칙.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암기하시면 돼요. 뭐라고? 목사, 임신. 그래요. 사실인 관습 가지고 가끔 물어볼 때 법률행위 해석할 때 당사자 의사가 분명치 않을 때 그 의사를 보충해 주는 게 뭐예요? 사실인 관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인 관습은 임의 규정보다도 우선해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자, 여기 잘 읽어보세요. 법률행위 해석에서 제1차적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인 거예요. 이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사표시 해석하면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의사표시 내용이 법률행위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표시가 1차적인 해석 기준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사실은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5번 물어보고 제가 문제 낼 거야. 맞나 틀리나. 암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암기하려고 그래갖고 주변에 보면은 공부하는 거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암기하고 앉아있어. 암기하면 안 돼. 여러분 틀려요. 암기하면. 지금 암기가 안 돼도 전체적인 이해를 하려고 자꾸 해서 다독을 하면서 내용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암기? 내가 보면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릴걸? 암기하지 말고 전체적인 내용, 의미 파악을 자꾸 해야 돼. 제1차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 이 의도했던 목적은 당사자 의사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의사표시의 내용을. 그 내용이 분명치 않으면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이 없으면
임의 규정.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어도 신의칙이죠. 그럼 이 목적은 확정할 수 있는지, 이행이 가능한지, 강행 규정을 위반했는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부합되는지 여기서 다 살펴보는 거라고. 앞에서 공부했던 거.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거 다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근데 그게 분명치 않으면 그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인 관습이야.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암기한다 그랬어요? 목사, 임, 신. 아시겠죠?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전에 한번 나왔는데 우리 수강생들 많이 틀린 지문이 하나가 있어요. 자, 법률행위 해석함에 해당 법률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이 제1차적 해석 기준이 된다. 맞아서 틀렸어요. 자, 법률행위 해석함에 있어서 해당 법률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이 제1차적 해석 기준이 된다. 맞은가요? 틀린가요? 틀렸죠? 예. 틀렸잖아. 목적이 제1차적 기준인데 해당 지문을 잘 보면 해당 법률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 없다면 목적이 제1차적 기준이 된다. 그럼 이거 있으면 이거 2차라는 얘기잖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해당 법률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 없다면 목적이 제1차적 기준이 된다. 그럼 강행 규정이 있으면 강행 규정이 1번 얘가 2번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강행 규정은 이 안에서 파악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목적이 확정할 수 있는지 이행이 가능한지 적법한지 할 때 적법이 뭐야? 강행밖에 반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 없이 항상 목적이 제1차적 판단 기준이야. 근데 해당 지문만 봤을 때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해당 지문을 잘 읽어보면 그럼 목적이 제2차적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 문장 속에는. 아시겠죠? 예. 여러분이 왜 여기에 현혹이 되냐면 목적이 제1차적 기준이 된다라고 지금 암기했잖아. 근데 그 문장 속에 무슨 문장이 포함되어 있냐면 적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 없다면 목적이 제1차적 판단 기준이 된다. 이게 암기한 거하고 부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못 넘어가면 성적 안 나와. 할 수 없어요. 급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암기를 해서 맞힐 게 있고 암기해서 맞힐 건 제가 코드 만들어 드려. 그거 이상 암기하시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이거 그냥 목사 임신할 때 무조건 뭐라고 이제 1차적 판단 기준은 뭐라고 꼬셔도 1차적 판단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목적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예,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의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해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임의 규정은 사실행 관습보다 후순위로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강행 규정은 여기서 따지는 거라니까. 이 안에서 목적이 적법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앞에 법률행위 할 때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여기서 따졌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석하는 과정에 강행 규정에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가 따지는 거지. 해석 기준은 항상 법률행위 목적이 제1차적인 판단 기준인 거야. 이해하셨죠? 자, 좋습니다. 이거 요 순서 아시고 항상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죠. 목적보다 제 선순위의 판단 기준은 없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규범적 해석은 재산상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게 재산상 법률행위. 뭐 거기는 특별히 볼 거 없고 판례 그냥 보시면 돼요. 예, 판례. 1번 판례 아까서 우리 칠판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자, 권리금과 관련된 판례인데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두 번째 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 단서 조항에 권리금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했대요. 이 얘기는 기재하였다고 하여 바로 밑에 보니까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사거든요. 그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로 가시면 음식점 경영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기까지 줄치고 두 번째 줄로 가면 모든 경우의 화재에 대해서 임차인이 손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했다. 위 모든 경우의 화재에는 불가항력의 경우도 포함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에 기업을 인수하면서 보이시죠?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제 흡수합병하는 거야. 흡수합병하면서 뒷부분에 쭉 가면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게 뭐야? 최대한 노력하겠다가 법적으로 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노력만 하는 거죠. 노력의 의미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문구는 뒷부분에 가요. 당사자가 그 문구에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그것을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사실상 하겠다는 뜻이다. 요거하고 4번에 부동산의 명의 수탁자가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 매도인 난에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하고 매매 금액 영수 증에도 서명 날인해 준 경우에 명의 수탁자의 의사는 신탁자의 매매계약상 매도인으로서 신탁자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나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자신이 같이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계약서에 뭐라고 썼다고? 같이 이름 썼다고요? 그럼 지도 매도인이다 그런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에 더 받을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완결이라고 표시했답니다. 그럼 총완결이라고 표시했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탕감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6번에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 아들을 찾아가 임대차 보증금 어떡할 건지 따지자 자신이 책임지고 뭐 하겠대? 반환하겠대? 해결하겠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경우에 그 말의 객관적인 의미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면 사실상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돌려주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소장님 가시면 그걸 잘 하셔야 되는 거야. 최대한 노력한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 가시면 보충적 해석은 동그라미 1번에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되고 난 후에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이 있는 경우 제3자 입장에서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 방법이다. 자, 좋고요. 그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그래서 밑에 나오죠.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은 목사 임신 보이세요? 거기 222페이지야. 222페이지. 거기에 보니까 해석의 기준으로서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사실행 관습, 임의 규정, 신의 성실의 원칙 요 순서죠. 요 순서, 그 목사 임신 그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223페이지 보면은 해석의 개별적 기준이다라고 해서요. 1번이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죠. 기도하는 목적은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행 관습 보이죠? 사실행 관습은 동그라미 2번의 뒷부분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다는 얘기 목적이 정확히 표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에?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은 의사표시 가지고 정확히 나타난다면서 의사표시 내용으로. 그런데 사실행 관습의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는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 맨 뒤에 보니까 당사자 의사가 명확치 않다는 얘기는 목적이 분명치 않다는 얘기잖아요. 이 경우에 사실행 관습이 그 해석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사실행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당사자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에 그 의사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그래서 목사 임신 요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24회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행 관습은 사실행 관습이에요. 당사자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칙입니까? 사실인 관습이? 사실인 관습이 일반 대중들로부터 법적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게 관습법이 되고 그게 법칙이죠. 예, 이거 법칙까지는 아니고. 유언의 경우에 유언이 뭐예요? 유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도 하고 신분행위잖아. 그렇죠? 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 앞에서 자연적 해석 어떻게 했어? 신상 RO, 신상 RO, 신분행위이기도 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될 수 있고. 그럼 뭐 해야 돼? 자연적 해석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게 신상 RO는 뒤지게 얌기했다.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유언 유증이 들어가 있다는 거 모르면 꽝이죠. 또 유언이 신분행위라는 거 모르면 꽝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꽝이 뭐냐? 품이 떨어지게. 그 다음에 법률행위 성립해야 보충적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맞죠? 성립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해석이 가능한가요? 불성립 부존재는 아무것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3번은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처분 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 문서 기재 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재 내용과 달리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묵시적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인정해야 되죠. 그렇잖아. 20억짜리를 12억의 계약서 썼다 그래서 12억만 줘야 돼? 8억은 뒤로 줘야 되죠. 현금으로 주기로 했으면 현금으로 줘야지. 근데 8억을 현금으로 어떻게 만드냐 요즘에. 그렇죠. 5만 원권. 그래서 왜 우리 가끔가다 어디서 보면 뭐 박스 안에 뭐 50억짜리 뭐 이런 게 그 뭐 무슨 밭이야? 호박밭인가? 무밭에서 막 뭐가 나오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 어디 저 시골에 있는 그 저 외딴 거 안에 보니까 창고 안에 막 그냥 돈다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게 많다는 거야. 아, 그거 좀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거 가져오면 어디다 숨겨놓냐고. 그러니까 그 큰 덩어리를. 걔들도 참 고민될 거예요. 돈 많은 애들도. 그래도 고민하더라도 일단 입구 고민 좀 했으면 좋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목적물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합의는 X토지에다 했단 얘기야. 근데 계약서를 착오로 Y토지로 기재했대죠. 그럼 Y토지의 계약이 성립한 건가요? X죠. 우표시 부의 원칙상 X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 법률행위 해석이 24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격회마다 나와요. 그러니까 25회 안 나왔다고. 그럼 26회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 이게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한 거예요. 25회 때는 이거 굉장히 자세히 안 했어. 작년 수업할 때는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마 이제 문제풀이 할 때도 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낼 건데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이제 또 나올 때가 됐어. 오표시 이 법률행위 해석이 나와도 이렇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지문 하나씩 들어가다가 단위 문제 하나로 확 나와 버리거든요. 예. 그게 이제 나올 때가 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이론 할 겁니다. 자, 의사표시라고 하는데요. 여기 조금 아까 봤던 거 이거 나오잖아. 이거 우리 의사표시라는 건 효과의사, 즉 의사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의사를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로 나누어지고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표시행위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역으로 추단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결국은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표시 내용이네. 표시 내용. 요거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 진정한 의사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의사 표시 중에서 의사가 중요한 거냐 표시가 중요한 거냐, 즉 내심적 효과 의사가 중요한 거냐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중요한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된다고. 요거에 관한 논의고 극히 이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는 이 극히 이론적인 건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이렇게 내심적 효과 의사가 의사 표시의 핵심이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걸 의사주의라고 하고, 아니다, 거래 안전을 위해서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표시주의라고 하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의사주의와 표시주의가 거의 결합이 돼서 나와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충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가족법상 법률행위는요 절대적으로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진위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죠? 그래. 근데 우리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경제력이 중요한 거야? 수컷들이 얘기하면 좀 그렇지. 그래서 수컷들은 좀 그렇지. 우리 그 어머니들한테 물어봤을 때 사랑함과 남편의 외모가 중요해요? 돈 버는 게 중요해? 예를 들어서 좀 못생기고, 예, 좀 못생기고 좀 무뚝뚝해도 1년에 연봉이 5억씩 꾸준히 들어오는데 70세까지 걔하고 결혼할 거야? 겁나 잘생겼는데 맨날 노는 애하고 결혼할 거야? 후자 쪽하고 결혼할 거요? 우리 어머니들 지금 다시 태어나면 지금 다시 결혼한다. 그때 어떤 분이 안 해. 뭐 결혼 안 해. 그러는데 그치, 조금 못생겨도 좀 무뚝뚝해도 연 5억씩 갖다 줘봐. 그럼 얘 무뚝뚝해도 괜찮아. 나 혼자 품위 있게 살 수 있어요. 멋지게 하고 살 수 있어. 괜찮아. 네. 그렇거든요. 네. 자, 어쨌든 우린 근데 그다음 우리 민법은 그래요. 신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당사자의 진위가 가장 중요하대. 사랑이 중요하대, 돈보다. 그죠? 예, 뭘 모르고 하는 소리지. 근데 재산상 법률행위는요. 재산상 법률행위는 표지상의 효과에서 즉 표지주의를 핵심으로 하되 요거만 신분행위고 이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 많이 있어요. 또 재산상 법률행위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든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또 신분행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상 법률행위는 두 가지가 합쳐진 절충주의를 취해야 되는데 절충주의라고 하기에는 99%가 표시주의고 극히 일부만 의사주의인데 절충주의다 그러려면 50대 50 하다못해 60대 70대 30이라도 절충주의인데 95대 5 정도인데 이걸 절충주의라고 하면 되냐? 그래서 재산상 법률행위는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치사하게 얘기하고 있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래도 민법의 대학자 그분은 표시주의에 여기다가 강하게 이 말을 꼭 붙이셨다고. 표시주의에 강하게 기운 절충주의다. 여기 있구나. 표시주의에 여기다가 써야지. 강하게 기운 절충주의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분이 혹시 옛날에 사시 같은 거 이렇게 문제 출제하셨을 때 강하게 빼면은 빵점이야. 강하게를 집어넣어야 점수가 나와요. 거기서. 이 문장 자체를 채점을 안 해버린다고. 이 문장 자체가. 이게 사법시험 옛날에 이렇게 보면 시험 보면은 보통 열 몇 장씩 쓰잖아요. 그 문장 하나하나가 0.5에서 0.2, 0.3, 0.4, 0.5 이렇게 준다고. 문장 하나하나를. 근데 강하게 짜 빠지면 이 문장에 점수를 안 줘버려요. 예. 하다못해 0.1이라도 받아야 돼 여기에. 0.1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다 점수 안 줘버린다. 어떤 놈은 여기다 강하게 집어넣었고 이 녀석 훌륭한 놈이야. 그리고 0.5를 줬는데 근데 당락이 1.2점 차이로 당락이 아니야. 항상 0.5에서 1.9 사이지. 예. 이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변호사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나는 이거 말고 떨어진 게 딴 게 있어요. 딴 데가. 뒤에 가면 우리 등기법에서 이제 하나가 나올 거예요. 소멸시효에서도 한번 나올 건데 그때 제가 실수해갖고 떨어진 거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강의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강의하러 나왔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신분행위는 절대적으로 의사주의를 취하지만 재산상 법률행위는 표시주의에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여기는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의사표시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데 책으로 잠깐 가세요. 책으로 가서 우리 227페이지에 보니까 의사표시 이론 총설이 있죠. 총설. 그래.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볼게요. 의사표시 그래요. 거기 동그라미 2번 줄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해요. 앞에서 봤던 거니까. 법률행위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구성되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 뭐지?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법률 요건에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법률 사실이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 이랬어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나누어지죠. 그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로 거기 동그라미 양쪽 가로 1번에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는 여기서 봤던 것처럼 보세요. 효과의사와 표시로 나누어지잖아요. 이 효과의사가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렇게 나눠지니까 의사표시를 크게 나누면 효과의사와 표시 크게 나누면 세분에서 잘게 나눠도 내심적 효과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 그리고 표시 이렇게만 나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머지들은 다 판사들이 뭐 이렇게 한 번씩 인용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크게 나누면 몇 덩어리? 두 덩어리. 의사와 표시. 이 의사를 둘러 나눴을 때 내심적, 표시상의 그리고 표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그거야.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수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의사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 효과의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두 개로 나눴는데 효과의사를 또 두 개로 나누니까 결국 하나, 둘, 세 개가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냥 학자들의 얘기고 정답으로 넣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한번 읽어봤다라고 하고 시험 지문에 나와도 이건 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좀 대범성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침묵도 그냥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 거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보세요. 침묵은 의사표시일까요? 아닐까요? 의사표시가 될 수가 없지. 입 다물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의사표시가 되겠어. 침묵은. 내가 침묵하고 있을 테니까 3초간 침묵할 때니까 뭔 소리 했는지 한번 알아볼래요? 알 수가 없지.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닌 거야. 에? 이건 어렵지 않잖아. 입 다물고 있으면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침묵이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침묵이. 잘 들으세요. 자기가 침묵하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도출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인식했던 그 상황과 똑같은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 알면서 침묵한다 그러면 무효로 되는 거고,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유효로 된다라고 하는 거 알면서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앞에서 봤던 거 봐봐. 앞에서 미성년자 상대방이 미성년자 측에다 최고를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다든지 그 법정 대리인인 애비가 최고를 받았어요. 최고 받았는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일단 유효죠.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유효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는 취소 안 되는 거야. 그럼 현재 최고가 맞다는 얘기는 유효인 행위가 하나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대요. 그럼 뭐야 이거? 현재 유효로 가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유예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 그럼 뭐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지. 근데 후견인 같으면 후견이고 특별 절차가 필요하대요. 그럼 후견인 특별 절차 안 받으면 무효라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 무효로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건 거절한 걸로 봐야죠. 여기 똑같은 게 이제 무권 대리 쪽에 나와.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 했대요. 그럼 무효거든요. 무권 대리행위는 무효인데 상대방이 본인에게 물어본 거야. 아니 그 대리권 없는 자가 너를 위해서 법률행위 했는데 추인 좀 해줄래? 그리고 최고가 왔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걸 받았어. 받고 가만히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뭐 알고 있는 거죠? 무권 대리인이 법률행위 했으면 무효네?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뭘로 가겠다는 거야? 무효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추인 거절로 봐야지. 그렇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은 진도가 늦었으니까 식사를 하시고 3시에 다시 들어와서 6시 반까지 추가적인 진도를 좀 나가야 되니까 이따 점심 식사하시고 3시까지 들어오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반대 안 했죠? 그럼 이따가 3시에 다 들어오겠다는 의사표시인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약속했죠?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수업 목적상 한 얘기야. 그래. 표정들이 이렇게 밝아질까, 그죠?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침묵은 원래 의사표시도 아니다. 아닌데 침묵이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민법 규정에 의하여 침묵이 법적 효과가 부여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무권 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유예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에는 추인 거절로 간주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다음에 이건 아까 앞에서 우리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의사표시 본질에 관한 이론이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절충주의는 두 가지를 섞은 거라고 얘기했죠.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 229페이지 우리 민법의 태도가 뭐냐? 우리 민법의 태도는 절충주의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냥 읽어만 보세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표의자 보호와 상대방 신뢰 보호 및 거래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재산상 행위는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를 택하고 있고, 그러나 당사자 진위가 절대적으로 중시되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사주의가 적용이 된다. 알겠죠? 여러분 제가 새 이야기 해드렸나요? 새? 예, 새 이야기 알지 이거 해드렸죠? 예, 그래요. 이런 것도 일종의 포함적 의사표시거든요. 이게 또 묵시적인 의사표시다라고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예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아니,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되잖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법률행위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제 목적 끝난 거예요. 지금 의사표시 공부하는 거야.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그걸 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해요. 다시 한번 정상적인 요거 빼고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서 동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거 너무 많아. 정상적인 의사표시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이다 이렇게 몰고 나갈 거라고.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이거 반대잖아.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요거는 그치? or 그죠? 오와 하자가 있거나 이거겠죠? 그럼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일치했다지. 일치하지 않았으면 일로 들어가겠지.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는데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있기는 있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또는 강박을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성립요건에 의사표시가 있고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다. 가장 크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먼저 나누고 여기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렇게 해서 4개의 법조문이 존재하고 법률행위의 종류는 5개예요. 비진의 표시, 통종호의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서 앞글자만 가지고 비통, 착사강 이럴 거예요. 해보세요. 크게 시작.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뒤에 가면서 계속해서 이해력을 높이려면 이 비통, 착사강을 알고 계셔야 돼. 비통, 착사강이죠. 이렇게 나눠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 뭐냐? 의사표시를 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면서 했어요. 나는 알아. 내 의사와 내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아는데
일부러 한 거야. 알면서. 이거는 상대방도 알았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몰랐을 수도 있죠. 그래서 법률 효과가 달라요. 통정허위 표시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한 거야. 요즘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의사 표시한 놈도 알아. 의사 표시를 받은 상대방도 알아. 그냥 알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반응해 줘 라고 합의까지 했기 때문에 뭐라는 거죠? 짜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했는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면서 슬그머니 헛소리 한번 간 본다 그러죠. 간 본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둘이 왼쪽 눈 오른쪽 눈 찡긋찡긋해 가면서 둘이 짜고 헛소리 하는 거고, 이건 지가 뭔 소리 하는지 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쪽으로 오면요, 여기는 의사표시 했는데 의사표시는 일치했어요. 근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다는 얘기야. 잘못된 의사결정을 왜 했나? 속아서 한 거야. 속아서. 상대방이 속이니까 속아갖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다는 거지.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못했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요거는요 겁주니까 쫄아서 한 거야. 바짝 쫄아가지고. 저 겁을 먹어갖고 벌벌 떨면서 한 거예요. 의사표시했는데 의사표시는 일치하지 않았고, 그런데 의사결정이 잘못됐대. 왜? 겁을 먹어서.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고, 뒤에서 요 구조 가지고 하나씩 공부할 건데, 정말 중요한 건 요거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 110조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시험에 꼭 나와. 매년 꼭 나와. 이거는 정답으로 나올 확률도 50%가 넘어요. 매년 꼭 나옵니다. 꼭. 아시겠죠? 여기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요거 두 개 묻고 요거 하나 묻고 요거 하나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기가 나오든 강박이 나오든 한 문제 나오든지, 아니면 요렇게 묶어서 한 문제 나오고 요거 한 문제 나오든지, 그래서 적게 나오면 두 문제, 안 그러면 세 문제가 나오는데, 나올 때 분명히 이쪽은 나와요. 어떻게든 답으로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봤죠?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우리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 110조의 공통점이 어디에 있냐면 229페이지 2번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제, 민법규정 적용상의 공통점 보이죠? 예, 그건 앞에다가 별표를 칠 수 있을 만큼 쳐놓고 쉬었다가 그거부터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꼭 나와. 꼭 무조건 나와요. 좀 쉬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